네, 지금부터는 추경호 부총리와 함께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정책 방향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올해에도 경제가 힘들었지만 내년 역시 힘들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이렇게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높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일단 높은 물가 속에서 경기가 둔화되는 양상은 내년 초반에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물가는 5%대에서 4%, 3%대로 이렇게 서서히 안정세를 보일 것 같고, 경기도 내년 전체로 보면은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하반기로 가면서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년 후반쯤 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반기가 가장 어려울 것 같고 상반기를 지나면서는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정책 방향을 내놓으셨는데 우리 삶하고 가까운 것부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전기요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내년에 얼마 오를 거라 얘기 나오고 뭐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10,000원 넘게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내년에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아직 내년에 전기요금을 얼마나 올릴지에 관해서는 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기관 간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또 한전과 가스공사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의 재무 구조 개선도 해야 되고 또 한쪽에는 저희들이 늘 살펴야 되는 것이 국민 부담입니다. 이 부분을 적절히 조화해서 내년에는 상당 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쪽에는 우리가 에너지 가격을 조금 올려서 에너지 또 소비 절약을 유도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격을 정할 예정입니다. 상당 폭이라고 하면 대략 뭐 좀 어느 정도라든지 이 자리에서 좀 어느 정도 윤곽이라도 답을 좀 주시죠. 금년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상승폭이 될 것이고 다만 그 구체적인 폭 시기에 관해서는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저희들이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뭐 서민이나 뭐 소상공인 특히 이제 취약계층은 에너지 요금이 오르면 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에너지 요금을 올리게 되더라도 특히 취약계층에는 저희들이 요금 복지 할인 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은 올해보다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요금 체계를 가져가려고 하고 특히 가스 요금의 경우에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그 부담이 훨씬 덜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저희들이 고려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부동산 얘기 좀 해볼게요. 내년 경제 정책 방향 보니까 이제 부동산 세금을 좀 깎아주는 내용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더라도 너무 그러다 보면 또 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든지 투기 세력이 다시 들어올 여지를 준다든지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 5년간 집값이 사실은 폭등을 했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 약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어느 정도의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서울 등의 집값 하락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서 이것이 우리 경제, 금융 그리고 가계에 곳곳에 여러 부담 요인이 되고 이 부동산 경착륙으로 인해서 경제에 미칠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동산 급등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서 과도하게 쪼아놨던 규제 장치들 이것을 과감히 좀 풀려고 하고 특히 이 다주택자에 관해서 징벌적인 그런 과세 체계 규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대거 복원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과도하게 투기의 주범인 것처럼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이 체계를 정상화시켜서 이제 다주택자들도 하나의 이 투자를 하는 분, 그리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순기능을 저희들도 평가를 하면서 주택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묶여 있던 뭐 규제 지역에 관한 해제 문제든지 대출 규제 문제든지 그 이전에 지극히 제한을 가했던 이런 부분을 전부 정상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집 여러 채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더 무겁게 물리는 게 이제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걸 이제 푸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집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좀 부자들한테만 너무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예,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누진적으로 과세 체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이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가액이 합산돼서 누진 체계를 가져가는 것은 좋은데, 단순히 주택을 매체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징벌적으로 이중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를 징벌적 과세 대상으로 보는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분들의 순기능도 굉장히 많다. 임대주택을 민간에서 공급하는 그런 소중한 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과다한 것은 없애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 급등기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부동산 가격 급락을 우려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정책, 즉 복원시키는 정책을 가져가야 지금 시장 상황에도 맞고, 그리고 주택 소유에 대한 그 원리에서도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다한 규제 체계를 정상화하는 이런 대책을 지금 가져가려고 합니다. 정부의 그런 정책의 방향, 뭐 최근에 뭐 종부세 부담 낮춰주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에 이제는 좀 집을 사도 된다, 이런 신호를 주려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뭐 집을 사고 안 사고의 문제는 사실은 개별 경제 주체들이 판단하실 부분이죠. 정부가 뭐 지금 타이밍에 꼭 집을 사라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만 시장 상황에 과도하게 비정상적으로 움직인 부분, 또 가격 흐름, 그리고 수급 상황에 맞게 이 정책을 정상화하고 그리고 그게 맞는 또 적절한 대책, 정책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뭐 이제 집을 사는 부동산 문제는 은행 이자와 사실 맞물려 있잖아요. 지금 네. 워낙 금리가 높은데 은행 금리, 이 높은 금리는 어떻게 내년에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글쎄, 이 금리 정책은 꼭 부동산 하나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전반적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수입니다. 경기 흐름, 그리고 물가 부담, 이런 것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금리 정책은 전적으로 우리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가 금리 수준에 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다만 아마 중앙은행에서도 그런 경기와 물가, 우리 부동산, 그리고 우리 곳곳에 우리 자금을 이용하는 분들의 현실을 잘 감안해서 아마 적절한 수준에서 네. 금리 정책을 가져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좀 뜨거운 이슈인 노동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뭐 노동 개혁은 워낙 뭐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이기도 한데,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부총리로서 답을 좀 주시죠. 예, 그 문제 인식은 그동안 소위 말하는 대기업 강성 노조 중심으로 우리 근로자들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활동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노동 가치를 존중하고 노사가 상생해서 소위 말해서 기업도 잘 되고 노동도 근로자도 잘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강성 일변도로 가게 되고, 또 우리 노동 시장이 지나치게 경직적인데 그 노동 활동이 너무 때로는 단순히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기보다는 때로는 정치 투쟁화하고, 또 그 노조의 운영이 과연 투명하게 지금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곳곳에 문제 제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노조 운영도 좀 투명하게,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서로 노사가 상생하는, 그래서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이런 종합적인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의 대기업 강성 노조 중심의 이러한 지금 현재 노조 활동, 노동 운동이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상화해가자. 그리고 정부도 이런
노조의 정상적인 법과 원칙에 따른 노조 활동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위법 탈법적인 행위에 관해서는 법과 제도에 따라서 엄정히 대응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난 화물연대 사태 때도 그랬지만 정부는 굉장히 노동계 문제에 대해서 강경 대응 방침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를 푸는 대화나 타협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경 대응이라기보다는 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법 원칙에 따라서 정상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언제든지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는 서로가 상생하고 우리 경제에 도움되고 근로자한테 도움되는 그런 방향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정부가 노조와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또 좋은 방향을 함께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도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이고 우리 근로자, 노동자들도 우리 경제의 정말 중요한 축이죠. 이렇게 같이 상생하는 그런 건전한 노사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접근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뭐 하나 이야기만 더 해보면 어제 이제 부총리께서 직접 국회에서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은 52시간 외에 8시간의 일을 더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법이 올해로 끝나니까 이걸 좀 연장해달라 제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네. 그 방향이 모두가 원하는 정답 그런 방향인 겁니까? 저희들은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단체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고 또 현장의 기업인들 목소리를 들으면은 지금 30인 이하에 지금 52시간에서 추가 노사 합의를 하면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이 허용하는 기간이 금년 말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 현장에서는 대체 인력을 충원할 그런 여력도 없고 자동화를 할 설비 투자의 여력도 없는 이런 30인 이하 우리 기업 현장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다. 정말 절절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강행하기보다는 32 미만은 이 적응 기간을 조금 더 가지고 그들이 일단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 결국은 또 거기에 일을 하시는 근로자들한테도 일자리와 또 소득 유지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목소리를 워낙 강하게들 많이들 하시고 또 국회에도 그런 목소리가 전달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목소리를 대변해서 국회에서 이 법안이 지금 가 있는 지가 한참 뒤에 있는데 이런 법안을 빨리 논의를 해서 일몰 연장에 관해서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 주시라 이렇게 간곡히 호소드렸던 겁니다. 뭐 한편에서 이제 너무 이제 오래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예, 우리도 장시간 근로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노사가 합의를 해서 그 추가 연장 근로 8시간은 기본적으로 현장의 수요에 맞게 그리고 근로자들도 선택권을 높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워낙 현장의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꼭 필요한 거라면 지금 이제 올해가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조금 더 정부가 일찍 뭐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좀 논의를 좀 더 빨리 추진했어야 하는 건 아닙니까? 예, 국회에서 관계 장관들이 관련 상임위 그리고 국회에 여러 차례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했고 제대로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들이 또 국민 담화 형식으로 이렇게 호소를 드렸던 거고 현재도 관련 장관들이 끊임없이 국회에 찾아가면서 이거 빨리 해달라. 그리고 중소 벤처 그리고 소상공인 단체들도 지금 국회에 많이 찾아가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일몰 연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국회에서 빨리 그런 목소리를 듣고 빨리 심의를 해서 연내에 일몰 연장 조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한편에서는 뭐 일부겠지만 이 제도를 좀 악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 일부러 종업원을 30명이 안 되게 고용을 하고 뭐 28, 29 맞추는 이런 좀 부작용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세요? 뭐 그런 일부의 기업이 설사 현장에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은 8시간 하는 부분도 노사가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업의 생존, 미래와 관련된 부분이고 또 근로자의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정상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아주 극단적인 사례 한두 개를 걱정하면서 전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63만 개 사업장에 네. 60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거기에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거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빨리 헤아려서 시급히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 정책들을 이제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이 이제 확정돼야 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대로 평행선을 달린다면 올해 안에 통과 못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통과해야죠. 저는 뭐 여든 야든 현재는 서로 입장을 갖고 주장을 하고 조금씩 또 의견 차를 지금 좁혀가고 있습니다만은 극단적으로 금년 안에 예산이 처리되지 않으면은 정말 국회발 정치권발 경제 위기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저는 뭐 우리 국회가 아무리 서로 정쟁 또는 양당 간의 입장을 갖고 서로 다투기도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까지 가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래도 지혜를 발휘해서 연내 아니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또 의견을 좁혀서 합의를 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또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뭐 행안부 경찰국 예산 같은 몇억 원이 전체 639조 원 발목 잡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예.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러면 좀 뭐 정부 여당 쪽에서 양보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저희들도 일부 양보를 하면서 대화를 하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새 정부 들어서 경찰국 그리고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이 현재도 정상적인 예산을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갑자기 내년 예산에 여기에 운영되는 것을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예산을 지금 대폭 깎겠다 안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정의 발목을 잡기 위한 하나의 이슈 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설사 입장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대포 정부의 입장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지금 민생 예산이 640조가 지금 국회에 있습니다. 네. 약간의 금액 가지고 국정의 발목 잡고 또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흠집을 내기보다는 640조가 빨리 정상적으로 집행 준비를 해서 정말 경제가 어려운데 이 내년에 민생 경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리고 경제 위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집행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빨리 마무리해 주시는 게 저는 좋지 않나. 네. 지금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정부 발표 내용 가운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신성장 4.0이라는 네, 내용이 네. 있는데 이게 뭐 민간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거라고 예, 들었습니다. 예. 핵심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현재 우리가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내년에 그다음에 이 위기 극복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전 세계 흐름에 우리의 미래 먹거리, 우리의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디지털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미래 기술, 그리고 신시장 개척, 그리고 우리 생활 곳곳에 디지털화하는 이러한 15개 프로젝트를 우리가 발굴해서 여기에 각 부처 정부가 힘을 모아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성장 전략으로 삼아서 미래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15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여기에 관해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성과를 내고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세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또 선진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한 하나의 발판을 삼고자 했던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뭐 내년도 뭐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내년도 우리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경제 수장으로서 끝으로 시청자께 한마디 해주시죠. 내년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은 내년에 우리 경제가 위기를 빨리 벗어나서 재도약의 발판을 삼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지만은 전 늘 희망의 빛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IMF 경제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우리는 저력이 있습니다. 힘을 모으면 저는 다 이겨낼 수 있다. 정부가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정부가 앞장설 테니까 우리 국민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도약의 여정에 함께 했으면 합니다. 네, 살림살이가 내년에 좀 나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부총님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 여기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